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변경되는 네네.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적절한 시점에 해서 그 이전의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. 요즘 내가 들어갈 집이 깡통 전세는 아닐까, 또 전세금은 못 돌려받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참 많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김예린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고 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이런 전세 사기 유형도 참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? 정말 이제 날이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는 깡통 전세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시세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집값 시세랑 비교했을 때 뭐 전세 보증금과 근저당이 한 70%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걸 깡통 전세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제 깡통 전세에 들어가시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강서구 세모녀 그 전세 네. 사기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,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직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빌라를 확보한 다음에 전세 임대차 그 계약 잔금일에 소유자를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소유자는 보통 이제 노숙자라던가 뭐 심지어 이런 바지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제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, 이분이 잠적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,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세금 체납이 됐다거나 네. 아니면 뭐 신탁이 된 부동산이라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잔금일에 이제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는 어떤 그 절차나 과정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나요? 그냥 이게 임차인한테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존의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해서 등기 넘기시는 거죠. 근데 이게 임차인한테 뭐 통보가 별도로 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네. 이제 임차인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. 등기를 자기가 떼보기 전까지는. 근데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시면서 등기를 떼볼 일이 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소유자가 이제 정상적인 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죠. 혹시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네. 그럼 중개사분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? 모르고 있는 상태인가요? 그거는 사실 이제 중개사 분들도 소유자가 바뀐 걸 또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임차인들이 전세를 계약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네. 부분들이 있을까요? 네. 네, 일단 이제 대항력을 갖추시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대항력을 갖춰서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이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이 대항력 갖추는 절차를 꼭 하셔야 되고, 또 이제 계약하실 때 계약 당사자랑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이제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신탁한 사람, 신탁회사가 아니라 실제 사실상의 소유자랑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 효력이 없어요. 네, 그래서 갑자기 이제 쫓겨나게 되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빌라나 뭐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은 시세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. 전세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 이제 깡통 전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최대한 좀 시세 파악을 객관적으로 많이 해보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또 이제 대항력을 갖췄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주택의 당해세라고 부르거든요. 그 주택에 관해서 발생한 세금들은 그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속세라던가 뭐 증여세라던가 뭐 종부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납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물건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내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근데 그런 이제 세금이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나요? 그래서 이게 그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완납 증명서라는 거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네. 임차인이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임대인이 떼줘야 돼요. 그래서 임대인한테 임대차 계약하실 때 요구하셔가지고 뭐 이런 서류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. 근데 이제 그게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임대인이 이제 거부하면
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네, 거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까지 확인이 어려우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전세 사기 대책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뭐 열람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제도 개선을 얘기하긴 했는데 아직 네.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어요. 그런 이제 피해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? 어떤 부분들 좀 있을까요? 일단 특약에는 뭐 말씀드린 이제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선순위 뭐 임대차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두는 게 네네. 나중에 이제 권리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변경되는 네네.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이 사람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사실 이제 등기부상 변경되고 뭐 한 달 정도를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걸로 보통 이제 판례가 나오고 있어서 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전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특약으로 두시면 나도 모르게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예방이 될 수가 있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적절한 시점에 해서 그 이전의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. 집주인 입장에서 돈이 없다. 그래서 이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라.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얘기하잖아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임차인도 그 상황을 이해해줘야 되는 건지. 근데 사실 이게 임대인이 잘못한 거잖아요. 돌려줘야 될 돈을 못 돌려준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소송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도 사실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. 또 네.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임대인이 그냥 돈 돌려주지 못하겠다.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기는 없어요. 네. 예.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.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다. 네. 절대 그 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하루속히 그냥 소송이라던가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만약에 그 이사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네, 네. 있으시면 이게 대항력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사를 그냥 하시면.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를 하시면 한 달 정도 결정 받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등기되고 나서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. 사실은 이제 그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해서도 그 분쟁이 좀 많기 때문에 네. 이 해지 여부도 되게 그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가지고 뭐 나가시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끔 하셔야 되거든요.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임대인이 네. 그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돼서 그대로 이제 임대차 계약이 또 존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임차인이 그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이런 의사표시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네.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반드시 하시고 결정 받은 다음에 이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최악의 상황이 돈을 못 돌려받는 건데 이럴 때 좀 자기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좀 행동들 아까도 네. 말씀하셨지만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있을까요? 네.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계속 이제 돌려받지 못하면. 왜냐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뭐 경매를 하던가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소송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건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임대인이 뭐 별로 다투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금방 끝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이 아까 이제 바지 사장이나 뭐 이런 사례처럼 잠적해버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되고 그 판결에 기해서 그 집을 이제 경매를 넣는 거죠. 뭐 임대인의 별도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걸 또 강제 집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살고 있는 집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에서 이제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 집을 이제 떠안으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. 떠안는다는 거는 자기가
낙찰을 받는 걸 네, 맞아요. 말하는 거죠. 예. 근데 사실 이제 해지 여부만 명확하면 사실 음. 내용 증명은 그냥 편지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내 의사가 이렇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리는 거 이상으로는 사실 어떤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근데 뭐 해지 여부라던가 아니면 임대차 내가 그 언제 나갈 거니까 돈을 돌려달라거나 뭐 이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이나 뭐 문자 메시지나 녹취나 이런 거 남겨두시는 게 좋기는 좋죠. 근데 이제 결국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소송을 한다거나 지급 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강제 경매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용이 들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. 일단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원만하게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. 네. 그래서 임대인도 좀 협조를 해서 좀 싼 값에 전세를 내놓는다거나 뭐 그리고 임차인도 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는데 네네. 만약에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뭐 내용 증명 이런 자료를 좀 확보를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네. 이게 사실 어려운 소송은 아니에요. 굉장히 명확한 소송인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네. 좀 어려운 거죠. 네, 개인적으로 하시기에는.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면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? 그 다음에 이제 네. 임대인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자력이 없잖아요, 보통은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순순히 돌려받지를 못해요. 음. 그러면 결국에 강제 집행, 뭐 집을 경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 집행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이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. 네, 맞아요. 네. 네. 그럴 경우에 어떤 좀 과정을 거쳐서 내 보증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지. 예. 이제 그 소송을 해서 판결이라는 게 집행 권한이거든요.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살고 있는 그 임대차 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배당 요구를 하셔가지고 배당금을 받으시면 돼요. 임대차 보증금만큼. 그때 이제 순위 아까 말씀드린 뭐 당해세가 있다거나 이러면 내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네. 임대차 보증금을 다 면제받지 못할 수도 있기는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네. 많아요. 일반적인 빌라나 뭐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은.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네.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. 네. 그러면 이게 약찰이 안 되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찰이 되잖아요. 네. 유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네. 그럼 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낙찰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나요? 네, 그렇죠. 어. 네, 그래서 낙찰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받으시죠. 자기가 받는 네, 경우로. 네. 마지막으로 더 이제 이런 전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좀 이것들은 좀 준비해라 아니면은 처음부터 좀 전세 구할 때부터 좀 해라 이런 네.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전세 사기 그 타겟이 되는 게 보통 2, 3억대 전세 보증금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2030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사회 초년생들. 네. 근데 이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대부분 대출로 또 전세금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쵸. 발생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통 제가 뭐 상담을 해보거나 해보면 이게 그 보증보험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가입이 안 되는 집이다라고 네네. 하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가입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돌려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럼 추가적으로 이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는 집은 어떻게 네.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시세 대비 뭐 근저당이 잡혀 있다거나 선순위 아니면은 네. 시세 대비 뭐 그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뭐 지방이어서 지역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다거나 그 집 자체가 뭐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이 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전세 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작성하실 때 특약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렇게 하셔서 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한 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. 계약을 무효로 하신다거나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.
Wow.